지금부터는 여러분 제9장 화학결합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으로서 루이스점 기호라든지 이온결합이라든지 공유결합,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밑받침하는 이론적인 몇 가지 배경, 즉 전기 음성도라든지 이온 에너지라든지 정자 친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이 제일 9장이고요.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루이스점 기호는 원소 기호와 원자가 전자 개수에 해당하는 점으로 구성됩니다. 즉 모든 결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원자가 전자, 즉 최외곽 전자 배열에 의해서 모든 화합의 그 캐릭터가 정해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 좀 강하게 하느냐, 좀 덜 느슨하게 하느냐, 또는 어떤 식의 어떤 그 결합을 통해서 성량을 또는 특성을 나타내느냐, 이런 모든 것을 결정 짓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자가 전자, 즉 원자의 가장 바깥 궤도 함수의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자가 전자수와 루이스 전기호에서 필요하다는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그냥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가 전자수 1, 족에 따라서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가 증가된다는 것을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갱량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최외곽 전자수가 가장 바깥 궤도에 존재하는 궤도의 함수, 즉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수가 족의 즉 그룹에 따라서, 그룹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서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기율표에서 보다시피 그러한 이유를 아주 그림으로서 비주얼하게 설명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1족과 2족이 있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되죠. 즉 원자가 전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룹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들이 증가되는 행경량을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상을 이루고 있지 않는 점의 수는 화합물에서 원자가가 결합할 수 있는 결합의 수와 일치됩니다. 즉 한 개 전자일 때는 전자 결합의 수가 어느 하나만 관련될 수 있겠지만 베리움 같은 경우 두 개가 관련될 수 있고, 이렇게 증가될수록 그 수, 결합의 수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비활성 상태로 가면, 즉 팔전자 규칙이라는 것, 이제 이론이 또 여기 루이스점 기호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전자의 배열, 즉 원자들의 결합은 어떤 쪽으로? 안정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개념을 미리 잡아놓고 루이스점 기호를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결합의 모든 종류 중에서 가장 강한 결합을 이루는 결합 형태인데요. 일단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이온들을 붙잡고 있는 정전기적인 힘을 이용하는 그런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 LIF 리튬 플로라 리튬 같은 경우, 자 이게 우리가 루이스점 기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가 하나가 있죠, 그죠? 원자가 전자가, 그죠? 그런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둘, 넷, 여섯, 일곱 개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전자를 주기 쉬울까요? 아무래도 리튬이 전자를 오른쪽으로 가기 좋겠죠, 그죠?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까요? 전자를 받기 좋은, 다르게 표현해서 이온의 에너지가
아주 적은 쪽은, 즉 안전한 쪽은 전자를 그냥 내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버릴 수가 있는데, 전자 친화도가 좋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를 빨리 받아들이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높고 좋은 거는 전자를 받아들이기 좋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낮은 것은 전자를 주기가 좋은 상태가 되겠죠. 이런 전자 비율, 즉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최종적으로 이게 일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종 바깥 궤도가 7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 비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화합물, 즉 컴파운드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이 리튬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상태고,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이 상태, 즉 8전자 규칙에 적용되어서 가장 안전한 상태, 즉 비활성 또는 불활성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래 자세하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Li가 전자를 하나를 주고 플러스, 즉 차지를 양성을 가되고, 전자를 있던 의외로는 이 전자는 여기 플루토늄이 가서 자리를 잡고 안정하게 되되, 플루토늄은 마이너스 전자 차지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3단계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2O3, 즉 산화 알루미늄의 행성에 대해서 루이스전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적을 때 정기적 중성을 이용한다. 즉 최대한 이제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 중성이 되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양이온들의 전체 양 전하수는 음이온들의 전체 전하수와 같아야만 한다. 자, 그림 9-1에 의해서 AR과 알루미늄과 산소, 즉 옥시전의 루이슨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형적으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개가 나와 있고, 그죠? 3개가 제형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둘, 넷, 6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2개를 받아줄 수 있겠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3개를 줄 수 있겠다, 쉽게, 그죠?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에서는 알루미늄 양이온을 형성, 즉 전자를 3개를 주어버리고, 산소는 음이온 2개를 받아서 이러한 O-2를 형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는 Al에서 O로, 즉 산소로 이동합니다. 즉 화살표가 Al에서 O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각각의 Al 원소에는 3개의 원자 가전자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께 보시다시피 각각의 O 원소는 Ne와 전자 배열이 같은 O2-이온을 형성하기 위해 2개의 전자가 필요하다. 즉 Ne와 같은 것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열은 가장 불활성, 즉 안정한 전자 배열을 갖기 위해서는 2개만 더 받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2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고, 6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므로 AL3 3개와 O 2개의 이온 간의 가장 간단한 조성비는 여기와 같은 2개 2대3이 되겠어요. 그래서 2개의 AL이 총 6개의 전하를 갖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3개의 O-이온은 마이너스 6의 전하를 전체적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의 실험식은 Al2O3잖아요. 그리고 반응은 이와 같이 형성되겠습니다. 즉 2개의 AL과 3개의 산소가 합쳐져서 이러한 Al2O3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루이스전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개가 전체적으로 가고 2개의 AL이 만들어지고 전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네온, 이 N이라는 것은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런 전자 배열이 있잖아요. 이런 전자 배열이 이런 네온과 같이 됐다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 배열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공식적인 함 루이스 도트라고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결합 화합물의 객자 에너지는 어떤가? 그러면 이 이온화합물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객자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고체 이온 결합 화합물 1몰을 기체 상태의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안정도입니다. 얼마만큼 안정하냐, 이 이온 결합 화합물을, 이것을 평가하고 결정짓는 그러한 개념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전의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온화합물들은 대부분 고체예요. 어느 상태에서 보통 1기압,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25도씨의 상태는 보통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이러한 이제 객자 에너지를 개념이 필요한데, 이 개념은 이런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객자 에너지는 비례상수 K의 R, 즉 이온 사이의 거리를 양이온 전하와 음이온 전하를, 즉 L하고 F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전하들을 합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온 사이의 거리에, 즉 이 에너지는 양전하와 음이온의 어떤 이 상호작용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긴 설명을 이제 할게요. 뭐냐면 이런 어떤 본하버 순환 그래프, 즉 도표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즉 LR와 솔리드 LR와 기체 F2가 승하, 즉 LI 같은 경우에는 승하가 되고, 기체 F2 같은 경우는 해리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즉 엔탈피가 맨 마지막에 오늘 이 단원의 맨 뒷부분에 이제 승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 엔탈피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일단은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온 객자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승하하는데 필요한 엔탈피가 요 정도, 해리하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자로서 분리가 돼서 LI가 되고 F 상태, 즉 가스 상태로 된 상태입니다. 그죠? 이 상태, 원자 기체 상태로 된 상태에서 이제 이온화가 될 때 필요한 엔탈피 에너지는 520kJ가 전자친화적에 따라서 마이너스 320kJ 정도의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에너지들이 되어서 드디어 이온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온화가 된 상태의 전체 에너지는 이 전체 이 에너지에 빼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594.1 정도의 킬로줄이 필요한데, 이 객자 에너지는 말입니다. 여기 A1.07, 요 전체 에너지가 원래는 솔리드로 가는 거는데, 여기에 더한 것을 이것으로 빼주면 전체적으로 이온 화합물의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 즉 헬스의 법칙에 의해서 마지막 이 객자 에너지는 1017kJ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전체 에너지는 필요한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객자 에너지는 얼마냐고 봤을 때, 즉 성화 에너지, 해리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뭐 전자친호 이렇게 실험에서 구해줄 수 있었는데, 마지막 객자 에너지는 얼마였냐고 보면 1017kJ 정도가 된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이러한 LIF 솔리드를 행성하는데 필요로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몇 가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할로젠물 및 산화물의 객자 에너지에 녹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산의 공통점이 뭐죠? 화합물 전부 다 왼쪽은 알칼리
금속이죠. 그죠? 또는 알칼리 토금속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대부분 할로젠물이나 할로겐이나 FCl, BLI, 대표적인 할로젠 화합물들이죠. 화합물 원소들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산화물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돼서 이렇게 형태의, 원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화합물을 만들 때는 엄청난 객자 에너지, 상당히 높은 객자 에너지를 가진 매우 안정한 상태의 이온 화합물을 만들더라.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아주 높은 녹는 점을 형성하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Na2O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275도씨에서 그냥 그대로 녹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선화를 해버린다는 그런 기체화 돼버린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즉 녹는 고 액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체로 되더라. 이런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NaCl 같은 경우는 788 정도의 객자 에너지를 가지고 뭐 아주 비교적 매우 안정한 객자 에너지고 녹는 점이 거의 800도나 되는 그런 높은 에너지 객자 분리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솔트가 되겠습니다. 염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염화소듐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NaCl입니다. NaCl. 뭐 NaCl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뭐 며칠은 살겠죠. 몸에 있는 NaCl을 소비하면. 만약 이제 NaCl이 정말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생활은 생활이 불가능할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 이온 객자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좀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책 여러분 교재 380에서 381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소금은 이 바다에서 얻거나 또는 지하 또는 산에서 또는 호수에서 직접 채취를 합니다. 실제 외국에 가서 보면 소금 호수라고 있어요. 소금 호수 같은 데 가면 정말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그런 곳에 갈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건데, 거기 가보면 이제 호수인데 완전 생물체는 없고 그 주위에 온통 바위들이란 건 전부 다 소금이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좀 뭐랄까요, 좀 개이로운 그런 자연 현상을 가지는 그런 소금 호수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언젠가 보시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또 뭐 이런 염소 알칼리 제법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화학 반응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염전 이런 데나 아니면 지하 압연 이런 데서 제공하게 되죠. 이 용도는 여러분들이 뭐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상상 이상의 어떤 용도, 응용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물 여러분 옷 입고 있는 옷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염색할 때. 여러 마로 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을 했으니까 공유결합, 대표적인 결합이 이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 있는데, 공유결합은 사이좋게 두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쉐어하는 거죠. 코발렌트 본드라고 하는데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들을 공유합니다. 이제 가정적인 경우 중에 이제 이 같은 수소 같은 경우는 딱 두 개를 공유하죠. 그죠? 사이좋게 이렇게. 그죠? 두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는 이유는 이제 서로 간에 가장 제가 제일 처음에 했지만 가장 안정한 상태로 가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전자적 상태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자들은 원자들은 그 전자들을 공유함으로써 자기들이 안정화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불소 같은 경우죠. 여기도 두 개를 공유하네. 그죠? 그리고 밖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게 뭐냐면 고립 전자상이랍니다. 즉 공유에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들을 이제 고립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요 이제 결합에 관련된 것은 이제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 방법은 H2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그냥 줄로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옥텟트 룰이 나옵니다. 공유 전자상에서 드디어 8개의, 가급적 8개 또는 2개의 전자, 2개, 8개 전체적으로 자기 외곽 전자가 8개가 돼야 가장 안정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외가. 그래서 이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결합할 때, 즉, 아니, 2개의 전자를 한 군데에서만 결합할 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결합이라고요. 이중 결합은 두 군데에서 이러한 두 원자가 2개의 전자상을 공유할 때, 이것을 이중 결합이라고, 요렇게 단위 그러면 짝대기 2개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사실은 몇 개가 인볼브 돼서 4개의 전자가 인볼브 돼가 있다. 그죠? 각각. 그죠? 그래서 이 메탄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 CH4 같은 경우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개가 되어 있을 때는 2개를 공유할 때는 이렇게 2개, 4개를 공유할 때는 2개씩 이렇게 짝대기 2개를 천천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중 결합 같은 경우는 2개의 원자가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이거 여러분 잘못된 이제 제로가 어디로 다 도망을 가버렸나?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유가 아니고 공유입니다. 예, 아주 조그만 실수 때도 크게 느껴지네요, 저에게는. 자, 그래서 이런 전자쌍이 3개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삼중 결합을 형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CH2, CH2, 에틸레인 같은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3개를 하는 경우, 이런 걸 삼중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기 유튜브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전체 화면이 안 되니까 한번 그냥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방금 아이오닉 컴파운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설명한 것을 보셨는데요. 이제 다른 걸로 뭐냐면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제 브라우저가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거라서 다음에 좀 픽스업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봐야 좋은데, 그죠? 전체 화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볼까요? 여기로 가보죠, 그러면. 지금은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활성 기체입니다. 노블 가스. 가장 안전된 행태의 화합물이죠.
여러분 이거 보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자, 방금 두 가지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나중에 전기음성도에 관련해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분하는 또 법칙이 있는데요. 좀 이따 공부하시기로 하고, 자, 공유결합의 길은 대충 상식적으로 뭐 아주 작은 아주 적은 거리다 74피코미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요드하고 합치지가 있는 요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161피코 정도 되고, 결합 길이는 아무래도 단일 결합일 때 가장 길겠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가장 짧은 결합 길이를, 공유 결합 길이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 이거는 몇 가지 표 다시 9.2에 CH, CO, 그리고 CO 이중결합, C와 C 길이, 이런 식으로 쭉 여러가지 결합 형태에 대해서 거의 다른 결합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려지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이 표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결합, 단위 결합이냐, 이중 결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원소에 따라 원소 길이의 결합했냐에 따라서 결합 길이가 달라지는데, 일단 결합 형태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결합 화합물과 공유 결합물의 몇 가지 일반적 성질 비교는, 외관, 녹난점, 몰 용융열, 끓는점, 몰 증발열, 밀도, 물에 대한 용해도, 전기 전도도, 고체, 액체 등 이런 여러가지 물리적 성질을 통해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그런 특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백색 고체가 NaCl 같은 경우 이 사이화탄소를 하죠. 이런 무색 액체입니다. 용제로 사용하고 유기화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화합물인데요. 녹는점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죠. 801도인데 이거 오히려 마이너스 23도입니다. 녹는점이.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에 따라서 용융열도, 몰 용융열도 이런 엔탈피가 많이 필요한 30.kJ 같은 경우 필요한데 퍼모일당 이건 그냥 2.5 정도 아주 적은 에너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용융시킬 수 있다는 거고, 끓는 점도 그건 100배 이상 차이 나고요. 정발열도 마찬가지고 밀도, 물에 대한 용해도, 뭐 소금 여러분 잘 넣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것은 거의 사이원탄소는 거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용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전기 정도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이 같은 경우 이 소 같은 경우에는 고체의 경우에는 부도체죠. 그렇지만 물에 녹이 못하죠. 아주 좋은 전도체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 NaC, CCl4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CL 같은 게 있어도 아주 뭐 부도체 항상 증기를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음성도 이야기가 나왔네요. 전기 음성도는요, 화학 결합에서 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원소의 성질인데요. 우리가 말하면 힘이요, 힘. 얼마만큼 나는 너보다 더 전자를 내 쪽으로 당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 환경이 잘 돼가 있는 그런 원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자 친화도 같은 거 비교를 하자면 측정이 가능하고, 전자 친화도는 전자 친화도는 측정이 가능하고, CL 활동현 중에서도 CL이 가장 최대인 경우를 우리가 전자 친화도인데, 비슷한 개념인데,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같은 할로겐 쪽에 있어도 전기 음성도는 F가 최대예요. 그 다음에 CL이죠. 전자 친화도는 CL이 더 높습니다. 전자 간의 그 상호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HF라는 것을 이런 아주 아름다운 두 가지 그림으로 보였는데요. 이렇게 빨간 부위가 많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수소 하나와 F 불소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는 수십억 개의 수소가 있고 여기 불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전자도 있겠죠. 그런 전자들이 여기 오른쪽에서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예요. 즉 높은 전자 밀도를 행사한다. 왜? F가 더 전기 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수소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센 쪽이 내가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자를. 자, 이런 대표적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는 이러한 주기율표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경량성을 가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또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전기 음성 오른쪽으로 이런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좀 이해하시게 되는데 이 전기 음성 증가되는 것은 이만큼 더 이쪽 같은 라인에서 같은 쪽에서는 더 이온 에너지가 나아지니까 더 다른 게 비해서는 더 가깝게 핵에 있으니까 떨어지기 힘들겠죠. 그죠? 그 같은 쪽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색깔에 의해서는 한번 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그래프는 그러한 어떤 전기 음성도를 원자 번호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할로겐이 최고예요. 알칼리 금속이 최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유의에서 전기 음성도가 높죠. 이게 할로겐 원소들이잖아요. 그죠? 할로겐 원소들이 뭐가 있다? F, Cl, Br, 같은 경우 그런 같은 경우죠. 그리고 알칼리 금속들이 가장 전기 음성도가 적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온 결합성과 백분율, 결합성 백분율과 전기 음성도 사이의 차이인데요. 한 도표로서 백분율로, 이온 결합성 백분율로 나타나가지고,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정도 더, 이온 결합성에 가깝느냐, 그래서 그 전기 음성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보다 거의 가깝거나 2보다 큰 경우, 그리고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경우에는 거의 공유결합 왜 가깝다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제가 하나 더 유튜브 자료를 준비했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이 두 가지 도표가 있는데요. 전자를 공유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이온결합은 전자가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이동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쪽으로 완전히 전자이동해서 하는 거고 전자를 하나 공유하는 것이 공유결합이고 그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자가 이동되고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극성 공유결합 형태도 있습니다. 이 중간 정도 부위에 차지하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이온결합에 더 가깝습니다. 이온결합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할수록 이 백분율이 더 훨씬 더 거의 100% 가깝게 함정 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분들 NaCl도 보셨지만은 그렇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Cl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결합 암물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요거도 여러분 한번 그냥 여기에서 보죠. 스크린 크게 해서 봅시다. 이것은 공유결합과 비공유결합에서 본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왼쪽이 전기 음성도고요.
극성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과 비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어떤 것이 비극성 공유결합이냐 또는 극성 공유결합이냐, 이것은 이 전기 음성도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And if the difference is between 0.5 and 1.7 units, it's considered a polar covalent bond. An example is the single bond between a carbon atom and a fluorine atom.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table is just a guide and there are exceptions. Polar covalent bonds have a bond dipole. A bond dipole can be represented in two different ways.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과 비극성 공유결합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The partial negative charge is assigned to the atom with the highest electronegativity value. A bond dipole can also be represented by an arrow. The arrow points to the more electronegative atom, which in this case is fluorine. Next, we'll look at the sharing of electrons in each type of bond, starting with a non-polar covalent bond in which there is equal sharing of electrons. This is because both atoms have an equal pull on the bonding electrons. In a polar covalent bond, there is unequal sharing of electrons. The atom that has the higher value of electronegativity pulls the bonding electrons towards itself. This is what creates the bond dipole. And in an ionic bond where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there is virtually no sharing of electrons in the bond. Instead, we have electrons being transferred from one atom to another, which results in the formation of ions. So we'll start by looking at non-polar bonds. Here we can see three examples of non-polar bonds. From left to right, we have the chlorine-to-chlorine single bond, the oxygen-to-oxygen double bond, and the carbon-to-hydrogen single bond. For the first two bonds, we can see that th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is zero. This is because we have two of the same atom bonded to each other. Th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between carbon and hydrogen is 0.4 units. This can be considered a weakly polar covalent bond, although some sources consider it to be a non-polar covalent bond. Next, we'll look at examples of polar covalent bonds. From left to right, we have the carbon-to-oxygen double bond, the hydrogen-to-chlorine single bond, and the carbon-to-fluorine single bond. Starting with the carbon-to-oxygen double bond,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is 0.6 units. Therefore, this is considered a polar covalent bond. The next bond is the hydrogen-to-chlorine bond, which has a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of 1 unit. And on the right, we have the carbon-to-fluorine bond, which has a difference of 1.4 units. Because these are polar bonds, they have a bond dipole. In the bond, the atom with the highest electronegativity is assigned a partial negative charge, which in this case is the oxygen. The carbon, which has the lower electronegativity value, is assigned a partial positive charge. The same can be seen in the hydrogen-to-chlorine bond, with the chlorine atom having the partial negative charge and the hydrogen atom the partial positive charge. And for the carbon-to-fluorine bond, fluorine has the partial negative charge and carbon the partial positive charge. A bond dipole can also be represented by an arrow. Note that the arrow points to the atom with the highest electronegativity value. Next, we'll look at three more examples of polar covalent bonds. From left to right, we have the N to H bond, the O to H bond, and the F to H bond. As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between the bonded atoms increases from left to right. Another point to note is that although th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between H and F is 1.8 units, it is still a covalent bond. This is because the bond is between two non-metal elements. This larg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means that this is a very polar bond. At the bottom of the screen, we can see the bond dipoles represented by partial negative and partial positive charges. The more electronegative atom is assigned a partial negative charge,
and the less electronegative atom is assigned a partial positive charge. So let's end with a summary. On this scale, we have th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between the bonding atoms and the type of bonding. If the difference is between 0 and 0.4 units, we have a non-polar or a weakly polar covalent bond. In this type of bond, we have more or less equal sharing of electrons. If the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is 0, we have a pure covalent bond, such as the single bond between the two chlorine atoms in a chlorine molecule. The carbon to hydrogen bond has a difference in electronegativity of 0.4 units. This makes it a weakly polar covalent bond. Note that according to some sources, this is considered a non-polar covalent bond. If the difference is greater than 0.4 units, we have a polar covalent bond. In this type of bond, we have an unequal sharing of electrons. This unequal sharing of electrons creates a bond dipole which can be represented using a partial negative charge and a partial positive charge. 이 수치를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0에서 1.8, 그 중간에 0.4. 이 따라서 논폴라 코발렌트, 폴라 코발렌트, 그리고 아이오닉 아이오닉 본드. This is MSJ Chem. In this video, I'll be looking at polar and non-polar.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신다고 저기 자 다시 우리 여기로 들어가서 자 다음으로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결합들은 이온 결합, 극성 공유 결합, 공유 결합 중에 하나인데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ClSA 결합, KFSA 결합, H3CCH3SCC 결합. 자, 전기 음성도 차를 2 방금 보셨던 그 유튜브 자료에서 차를 2를 기준으로 한 규칙을 사용해서 그림 9-5의 값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있는 대로. 자, H와 C의 전기음수는 0.9죠. 그럼 아까 얼마였죠? 1에서 얼마 거였나요? 1.4였나? 이는 HCl,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HCl은 이온 결합함을 보기에는 비교적 작은 값이다. 0.9는, 그죠? 2.0의 규칙에 따르면. 따라서 H와 C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뭔가가 한쪽에 좀 나란히 전자를 공유하지 않고,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그래서 극성을 가지는 그런 결합이다. 어떤? 공유결합이다. K와 F는 전기음수도가 3점이니까 이건 보나마나 이온결합이죠. 2점은 이온결합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C 원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이 두 원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각각 세 개의 다른 H와 얹어져 있다. 그러므로 결합은 순수한 공유결합이다. 주로 이런 C하고 H 위주로 이런 화합물들은 대부분 공유결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안정화된 상태에서 저 화합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개의 C 원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이 두 원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C와 C는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가 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 C에 H가 3개씩 이렇게 붙어지가 있는 상태. 즉 모두가 골고루 이렇게 안정한 상태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한 어떤 극성도 없는 공유결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루이스 피 구조 표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제가 이 꼭 시험을 한두 개는 여기에서 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고 1, 2, 3, 4 이 네 가지를 무조건 한번 몇 건 보시고 한두 가지 예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요, 결합하고 있는 원자들이 이웃에 위치하도록 화합물들의 골격 구조를 쓴다. 전기음속도가 작은 원자는 중심에 놓는, 전기음속도가 작은 원자를 어디에? 중심에 놓는다고요.
그리고 결합하는 원자들이 이웃에 위치하도록 화물들의 골격 구조를 딱 이렇게 그립니다. 이제 점을 찍기 전에, 전자의 점을 찍기 전에 일단 골격 구조를 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작은 원자가 전기 음승도가 둘 중에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중심에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 원자가 전자의 수를 세고, 그럼 전체적으로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그 전자 수를 세라고요. 그래서 음전에는 1을 전하고 양전에는 1을 뺍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다른 요약인데요. 일단 전체 수를 세고, 만일에 전하가 마이너스가 돼가 있으면 전체 전자수에 플러스를 하나 더 하고, 왜냐? 원자 음전하를 하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하가 하나 더 있다는 상황입니다. 전자가. 그리고 양전하에서는 하나를 주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를 뺀 상태, 하나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전자수를 일단 무조건 센다. 만일에 전하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1을 더 전체 전자수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양전하가 있을 때는 그게 전체 전자수에서 하나를 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제외하고 모든 원자에는 8전자, 즉 8전자 법칙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자, 제약에는 가능한 8개의 전자가 행성되도록 점을 8개를 찍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조의 전자가 너무 많으면 필요에 따라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우리가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볼게요. NF3 3플로로 질소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쓰시오. F 원자 세개는 N 원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기 음승도를 찾아보죠. 어느 게 더 작을까요? 어느 게 더 클까요? 자, N 원자는 전기 음승 F보다 작다. 그리고 F가 항상 크죠? 전기 음승도 가장 크다고 우리가 비우지 않았나요? 그 나머지 다 작겠죠, 그러면. 그럼 F를 요 쪽에 이렇게 골격 구조를 딱 그려봅니다. 뭐 3개니까 3개를 이렇게 갖다 놓죠. 그 다음에 N과 F의 최외곽 전자 배열은 하나, 질소는 이와 같은 거고, ES2, EP3고, 불소, F 플로린 같은 경우는 ES2, EP5이에요. 5예요. 그래서 따라서 전체 전자수를 세라고 했죠. 그럼 26이네요. 여기 차지는 없다, 그죠? NF3니까, 그죠? 전하는 없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점을 이제 찍어보도록 하죠. 8개가 최대된다 해야 되잖아요. 둘, 넷, 6개. 둘, 넷, 골고루 26개를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찍고 난 다음에 여기에 공유하는 것을, 여기에 NF4의 공유 결합을, 여기 이 라인에 어떻게 2개씩을 했죠. 요것도 2개로 간주하고 요 2개로 간주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요 F로 봤을 때 8개고 요로 봤을 때 8개고 얘가 또 봤을 때 8개. 그 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개, 6개 정도 해서 둘, 넷, 6, 8개가 되겠네요. 이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두가 안정한 상태의 단일 공유 결합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고립 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겠네요. 그죠? 이런 비공유 전자쌍도 나중에 좀 복잡한 어떤 합문을 만들 때는 이런 이제 비고립 전자쌍이 이렇게 이제 떠서 이중결합이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거 검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지가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여기 마이너스 2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보죠. 풀이를 이에 언급된 단계에 따라서 루이스 구조를 쓰고 탄산 2차지 2가 되어 있는 전하는 마이너스 2의 이온임을 유의해야 되겠죠. 전하를 가지고 있다. C가 O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탄산 이온의 골격 구조를 출적할 수 있다. 즉 탄소를 아래와 같이 중심 원자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위치에 시키고 C와 O의 최외곽 전자는 이런 어떤 전자 배열을 가집니다. 한번 여러분 C의 전자 배열도 만들어 보시고 최외곽입니다. 최외곽 여러분 최외곽 전자 배열입니다. ES24다. 그죠? 그래 이 이온 자체의 두 개의 전하를 따라서 전체 여기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두 개니까 이 차지가 두 개니까 그럼 전체 전자수에 24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전자 법칙에 8전자계를 만들어 봅니다. 5원자, 예? 5원자에 8전자를 만들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이 24개의 전자가 형성되었다. 하나, 둘, 셋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고 차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24개의 전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요 같은 차지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O 원자로 8전자를 규칙을 하는데 C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죠? 왜냐면 이 차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O 원자 중 하나로부터 고립 전자성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와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란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C 원자도 8전자 구축으로 되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C도 8전자 구축되고, 그래서 토탈 24개의 전자가, 가전자가 행성, 만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루이스, 탄산 이온의 루이스 구조식은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NO3하고 이 차지가 있거나 이런 형태의 그런 루이스 구조를 쓰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시험을 나갈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말고사 치기 전에 이런 전체 구분해서 요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집에서 혼자 학습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연습도 해보고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탄산 이온의 구조식이 아니라 전하를 가진 이온 두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행식 전하와 루이스 구조인데요. 행식 전하는 이제 8전자 규칙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좀 이렇게 이걸 그 행식 전하를 암으로써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전하를 어디에 갖다 붙일 수 있느냐. 즉 아까 같이 이온이 돼가 있는 어떤 화물일 경우에. 자, 그래서 여튼 이제 O3 같은 경우에는 O3 같은 경우는 오존이다. 그죠? 이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원자의 가전자수로부터 의사 주조식에서 그 원자 활동된 전자수를 뺀 값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인 이제 전자가 오른쪽에 마가가 있느냐, 이런 경우에 왼쪽에 많이 가가 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즉 최외역 전자가 산화수는 다 6개입니다. 그죠? 다 6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랐을 때 전자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차지가 한쪽에는 플러스 차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가 이제 오버된 과도한 것이 있을 상황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차이는 제로지만 행식 전하는 이제 여기 차지 이 실질적인 전하의 분포는 이렇게 한쪽 요쪽에 플러스가 되어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는 즉 실질적 전자의 분포를 아는 데는 이러한 행식 전하가 있다는 거. 전체적인 네트 즉 토탈 차지는 제로예요. 제로인데 전자가 어느 쪽에 많이 가고 어느 쪽에서 땡기져 가고 있느냐, 어느 쪽에서 땡겨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표시할 때 행식 전하라는 우리가 일단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 루이스 구조의 선택 기준에서 2개 이상의 루이스 구조로 표현될 수 있을 경우 첫 번째 이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한번 읽어 보시는데 가장 어떤 경우냐면 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설명해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COA 이 같은 화합물이 있어요. CH2O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의 골격 구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식 전하를 가지면 안 좋아요. 즉 전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양쪽이 땡기 같잖아요. 그죠? C와 H 간에 있는 전하와 O와 H 간에 있는 전하의 이동이 서로 간에 정점성도 틀려가지고 여기에서 극성 즉 전하를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지향합니다. 즉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 거는 여기 보면 중성 분자에서 행식 전하가 없는 루이스 구조식이 행식 전하를 갖는 구조보다 훨씬 더 좋다. 즉 이런 형태입니다. 즉 이러한 전하를 가질 수 있지 않도록
골격 구조와 루이스 구조식을 만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큰 행식 전화보다도 낮은 행식 전화를 가지는 게 좋은데, 이건 다른 예로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비슷한 행식 전화를 붙는 루이스 구조 중에서는 가장 합당한 구조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음의 행식 전화를 갖는 것이다.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자, 공맹구조 까지 하면 되겠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장 더 준비한 줄 있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냥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보면 행식 전화가 큰 행식 전화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렇게 뭐라죠? 더 큰 전자의 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건 여기서 보면 C가 전자를 받아서 1을 행태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전자를 주고 플러스 전자를 가졌다.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루이스 구조에서는 음의 전하를 더 큰 전기음수도 더 큰 음의 전자를 가지는 게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사실 행식에 여러분 책에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거 한 슬라이드가 좀 미싱이 됐네요.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봤는데 이거 미싱된 거를 다음 주 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2번과 3번에 대한 예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CH2에 가장 적합한 루이스 구조는 이런 두 구조가 있는데 루이스 구조식의 행식 전하를 가지지 않는 이러한 루이스 구조로 가지는 것을 우리가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이 공맹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공맹의 개념은 이제 공맹 구조로 해서 단일 분자를 하나의 루이스 구조만으로 정확히 묘사할 수 없을 때 두 개의 이상의 가능한 루이스 구조로 나타낸 구조다. 즉 여러분 이런 오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행식 전하를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보면 이렇게 요게 이 두 개의 이중결합이 이 한쪽에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서도 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형태에 그러면 한쪽에서 작용되면은 그 한쪽에서 작용되는 만큼의 전하가 충돌해줘야 전하가 상쇄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즉 네거티브 차지 전하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같은 것이 그러면 이것이 이 전하에 따라서 이 전하는 이쪽 네거티브 전하는 즉 전하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형태가 되어지고 또 하나 형태는 이러한 다른 CO3 같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즉 어디에 전자가 더 많이 행성되고 또는 덜 행성되고 하는 것을 이러한 공맹 구조로서 서로 간에 그 어떤 전하의 와 전기 암성도에 따라서 이런 전하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즉 CO3 같은 경우에는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요 형태로만 형성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도 갈 수가 있고 또는 이러한 형태 즉 세 가지의 이중결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하의 즉 전하도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8데트 즉 그 8전자 규칙에서 를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맹 화물의 대표적인 이제 벤젠 같은 경우가 요 같은 경우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맹의 대표적으로 서로 간의 전하의 이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전하의 어떤 그 차지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공맹 구조로 두 가지 형태 즉 한 벤젠의 공맹 구조를 그리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탄산의
또는 질소이온에 또는 탄산이온에, 즉 이온에 대해서 공맹 구조를 그리라 하면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CO2 차지가 두 개이잖아요. 그죠? 이 전자 두 개, 그죠? 그리고 요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오존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공맹 구조로 여러 형태,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우리가 공맹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즉, 단 한 분자가, 이런 분자들이 하나의 루이스 구조적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에는 이거는 분명하게 공맹의 개념이 작용된다. 그래서 차지가, 그 이중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공맹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공맹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이 행식 전하의 이 큰 행식 전하와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가 행식 전하를 갖는 이러한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좋은 일주 되세요.